사실 우리는 여러 인증 체계를 갖고 있지만 유기가 뭐냐는 거예요. 유기. 무농약은 그냥 말만 들어도 알겠어요. 농약하지 않았다. 이게 무농약이잖아요. 농약은 안 했지만 뭐는 했어요? 예, 화학비료는 3분의 1, 권장 11양에 3분의 1 했다. 이게 이제 무농약이고. 그럼 유기는 뭐예요, 유기? 유기가 무슨 뜻이죠? 독일에 가셔서 아니면 유럽에 가셔서 오가닉이라고 하는 인증 찾아보실 수 있나요? 예, 예. 유럽은 주로 비오 이렇게 쓰죠. 그게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에서 J.I. 로데일이 오가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게 일본을 통해 오면서 한자로 유기 이렇게 돼 있죠. 뜻은 이런 겁니다.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교육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산업이 발전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저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 이 교육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에서 유기농업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농생태학을 가르칠까요?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생기던 그 해가 1998년입니다. 98년도에 우리나라의 전국의 농대라고 하는 이름이 다 없어져요. 뭘로 바뀌죠? 예, 농생명과학대 이렇게 바뀝니다. 아이들이 거기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뭐 한다고 생각해요? 하얀 가운 입고 앉아서 그 GC메스메스나 MC메스메스라고 하는 농약 분석기 앞에 앉아서 스포이드질을 하는 그런 거 상상하고 가는 거예요. 농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요. 뭘 가리켜요? 분자생물학 가리킵니다. 분자생물학. 분자생물학은 뭐죠? 선생님들의 포도에 뭐가 들어오는지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양분만 들었을까요? 요즘 얘기하고 있는, 요즘 식약처가 얘기하고 있는 뭐 510종 농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얘기하고 있는 423종 농약,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럼 농업은 도대체 어디서 발전시켜야 되냐고요. 그리고 유기라고 하는 유기농은 누가 가르쳐야 되냐고요. 하나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기의 원래 의미는 서로 관계되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외국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유기농업은 어디서 왔냐? 불교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주로 불교의 저 만다라의 문양의 예가 유기농업의 순환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농업의 순환계는 뭐죠? 경지와 토양이죠. 가축과 농가와 인간, 인간은 소비자겠죠. 이것들이 서로 계속 에너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생겨났다가 내부에서 순환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유기농업의 순환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걸 외국에서는 지금도 교육하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대학원에서도 유기농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게 유럽의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유기농업의 순환계라고 하는 삼포식농법의 원리예요. 밭을 세 개로 쪼갰다는 거죠. 조금 쉽게 설명한 게 이겁니다. 자, 유럽에 가보시면 그 드넓은 밀밭, 그 드넓은 밀밭이 원래부터 밀밭은 아니었겠죠. 누가 만들었어요? 일전에 저기 한살림에 어떤 분하고 독일에 갔는데 그 생산자한테 와, 독일의 자연 환경 진짜 끝내주네요. 이렇게 했다가 독일 농민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화냈을까요? 저게 어떻게 자연경관이냐. 저거 우리 선조들이, 농업인들이 일구어놓은 문화경관이다. 농촌문화경관. 저건 자연경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가 읽었어요? 농민들이 읽었겠죠. 화전을 하고 유럽 사람들이 주로 뭘 먹어요? 빵과 고기죠. 빵과 고기. 밀을 키우고 축산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토양에 양분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고 병도 생기고 기근도 생기고. 유럽 사람들이 각성한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뭘 하나 놓았어요. 뭘 넣은 거죠? 독과작물. 그죠? 클로바. 이렇게 놓고 이거를 돌리는 거예요. 소가 들어가서 클로바 먹고 미리 빼먹고 간 양분에는 다시 클로바가 들어가고 클로바의 독과작물의 뿌리에 뿌리옥 박테리아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키죠. 제가 친환경농업 의무교육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지금 논둑에 콩 심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심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논두렁에다 콩 심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냥 콩이라도 좀 더 먹어보려고?
아닙니다. 논에다가 질소를 고정시키는 거예요.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키는 지구상의 작물은 두과작물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계량 삼포식 농법이라고 하는 것들로 바꾼 게 유기농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하냐 이거예요. 안 하니까, 교육을 안 하니까 이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후세대들을 계속 양성해내야 되는데 양성하지 않는다. 오로지 스마트팜만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유기농업은 어디서 왔냐? 두 번째, 노자의 무의사상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의사상은 뭐죠? 인간이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 스스로가 그러한 것. 이게 노자의 무의사상이죠. 우리 한살림 처음 만들었던 저 원주의 장일순 선생님 호가 뭐죠?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이죠. 같은 뜻입니다. 플랭클린 하랑킹 박사라고 미국의 농무성의 토양국장을 지냈는데 이제 공무원분들이 퇴역하기 전에 공로연수라고 하는 걸 주로 합니다. 공로연수. 근데 이분이 공로연수로 어디로 오냐면 한국, 중국, 일본을 와요. 100년 전에. 왜 보냈냐면 미국의 농무성에서 봤을 때 한국, 중국, 일본은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중국은 땅덩어리는 크지만 인구 밀도가 높고 한국은 땅덩어리도 작고 일본도 땅덩어리 작은데 인구 밀도가 높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생산해서 그 생산물로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한번 조사해봐라. 이래서 이 양반이 한국에 옵니다. 우리나라의 경북 어느 지역에 갔더니 농가에 들어가니까 농가 입구에 소가 3마리 있더래요. 뭐 황소, 어미소, 그리고 새끼소 이렇게 3마리 있고 그 옆에 보니까 돼지가 한 17마리 있더랍니다. 뒷뜰에 갔더니 닭이 한 70마리 있더래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농부가 일어나서 개똥망태를 메고 동네를 돌면서 뭘 주워와요? 개똥, 고양이똥 다 주워오는 겁니다. 그거를 다 그 동물들의 축분을 다 쌓아놓고 밖에 나가서 풀을 베다가 덮어서 뭘 만들어요? 두엄을 만들더라. 그러면서 하랑킹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동양의 3국, 한국, 중국, 일본이 세계 유기농사의 원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농무성에서 받았을까요? 이 연구자료를? 안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좀 미개해 보이는데 거기보다 농업을 더 못한다는 얘기야? 뭐 이러면서 저 논문을 안 받고요. 저 논문은 그냥 집에 처박혀요. 그리고 하랑킹 박사가 죽고 킹 부인이 논문을 찾아냅니다. 읽어보니까 이게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출판해요. 전 세계에 서점에 깔려 있어요. 책 제목이 뭐예요? 예, 4,000년의 논문.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지금 들녘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좀 망한 것 같아요. 이 절판됐더라고요. 그래서 알라딘에 보면 중고책 파는데 몇 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 저는 자조금으로 이런 책 하나씩 출간해서 우리끼리 좀 나눠서 읽어보고 이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기농업의 위인 중에 알버트 하워드경 이 양반을 얘기하려면 먼저 요 양반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이 양반 누구예요? 농화학의 시조라고 하는 리비입니다. 리비. 이 사람이 만든 게 뭐죠?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예요? 최소 양분율. 들어보셨나요? 최소 양분율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 바켓스에 이 나무 하나하나가 다 양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낮은 데로 물이 흐른다, 물이 빠진다 이런 거죠. 이게 최소 양분율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다량의 원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미량의 원소에 의해서 작물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다량의 원소보다는 미량의 원소. 미량의 원소는 어디에 더 많죠? 우리 뭐 사종 복비에 많나요? 미량 원소가 아니잖아요. 퇴비에 더 많은 겁니다. 그죠? 예. 파프리카 농가에 이렇게 점이 빵빵 찍혀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이거 왜 그래요? 봤더니 무슨 붕소결핍이에요. 이런 거죠. 뭐 아연결핍이에요. 뭐 칼슘결핍이에요. 이거 다 미량의 원소들이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우리 저 한경수 총무님이 이번에 교육 준비하느라고 되게 피곤해. 막 올라오는데 눈볼이 막 떨려. 뭐가 부족한 거예요? 막은.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이 최소 양분율이 그런 얘기예요. 또 리비가 만든 게 뭐죠? 무기 영양사. 전쟁하는 무기 아니고 유기무기할 때 무기 영양사. 뭐예요? 식물을 바짝 태워봤더니 그 식물 안에는 질소, 인산, 칼리가 가장 많이 들었더라. 그럼 그걸 많이 주면 농사가 잘 되겠네? 이렇게 했던 리비를
뭐라고 했냐면 알버트 하워드 경이 이 사람은 알버트 하워드인데 영국 왕실로부터 농업성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왕실에서 백작칭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알버트 하워드 경이에요. 리비의 채소 양분율, 무기 영양소 이것들은 이런 화학식 농법은 식물 영양의 완전한 몰이에 근거한 기본적으로 천박하고 불건전한 농법이라고 역설하면서 인공의 퇴비는 인공의 영양을, 인공의 사료를, 인공의 동물을, 인공의 사람을 양육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워드 경의 한 얘기예요. 예. 레이디 발보어라는 여사님은요, 영국에서 유기농업을 공부하고 영국에 뭘 만들었을까요? 최초로 유기농업을 공부한 영국의 여성이에요. 나와서 만든 것이 영국의 토양협회를 만듭니다. 그럼 유기농업은 뭐와 불가분의 관계다? 토양의 관계다. 영국의 토양협회가요, 영국의 유일의 인증기관이에요. 유기농 인증. 토양협회가 그럼 뭘 갖고 인증하겠어요? 토양을 갖고 인증하죠. 진짜. 작물체, 잔류물, 이런 거 갖고 인증하는 게 아니라 토양을 가지고 인증을 한다. J.I. 로데일이라고 농업성전을 쓴 알버트 하워드 경의 이 마이크가 잠깐만요. 예. 알버트 하워드 경의 농업성전에 감명을 받아서 미국에 건너가서 유기농업 연구소를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로데일 연구소라고 하는. 지금도 있어요. 누가 하는지 아세요? 로데일의 딸의 딸, 손녀가 아직도 그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로데일은 뭐라 그랬냐면 토양은 살아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주류 농학에서 한 20년 전만 해도 토양을 뭘로 봤는지 아시나요? 토양은요, 식물체의 뿌리를 지지하는 그냥 지지체다. 여기 양분과 농약은 별도로 해야 되는 거다. 근데 요즘에 그 균류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뭐라 그래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 균류가 양분을 뿌리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뿌리에 붙어 있는 양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토양의 미생물들이 그 양분들을 전달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양은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는 세균, 방성균, 곰팡이, 사상균, 효모, 원생동물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다. 이게 토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로델입니다. 이런 연구를 하죠. 저기 미국의 북부, 캐나다 접경 지역에 가서 한 달이 왔을 때 옥수수, 유기농의 옥수수, 일반의 옥수수 자라는 것들을 비교합니다. 뭐가 더 잘 자라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조건이 왔을 때 어떤 게 더 생명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냐 이런 것들이죠. 토양의 색깔도 틀리죠. 유기농의 토양의 색깔이 훨씬 검고 일반 농산물의 토양은 훨씬 색깔이 옅다. 지금은 이 로데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시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떠요. 창으로. 당신의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적습니다. 그리고 보내면 매주 자기네 연구자료 같은 걸 보내줘요. 아주 좋아요. 영어라서 못 읽는다고요? 아니요. 구글 창에 그 옵션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번역 이렇게 눌러놓으면 그냥 한글로도 읽을 수 있어요. 로데일 연구소 주로 요즘에 뭐 하냐면 이런 가드닝 아니면 뭐 건강한 식사 뭐 이런 여가 생활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로데일의 이제 딸이고요. 라이프지에 나왔던 딸이고 지금은 그 딸이 다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유기농업이 나타나게 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것 때문이죠.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저 보고서 내지 책이죠. 예, 저기에 DDT의 사용. DDT는 그때 당시에 그걸 만든 회사는 뭐라 그랬냐면 온열동물, 인간한테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온열동물한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피네트린 제충국에서 나오는 그 농약도 온열동물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하죠. 그죠? 근데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 나온 이후에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의 소비자들이 빨리 우리가 먹을
농산물을 생산해줄 생산자들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일반 농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유기농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당신 농산물도 우리가 도시에서 마켓도 만들어서 팔아주고 당신 농장에 와서 일도 하고 그리고 꾸러미 상품에서 소비자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이게 미국 유기농의 시초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지역의 공동체가 지원하는 농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SA. 이게 미국의 유기농업의 시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오로지 성각자들에 의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어떤 자기 철학 이런 것들 때문에 유기농업이 유지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DDT가 나왔을 때 그 회사에서 홍보하던 그런 문구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DDT는 우리한테 좋아요. 이렇게 홍보하고 있죠. 사진이 뒤에 갇혔는데요. DDT가 처음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요. 농업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만들었죠? 전쟁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그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쟁하는 군인들의 몸에 이나 아니면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가 전쟁이 끝나고서 그게 농약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유기농업의 위인 중에 드릴 이분은요, 루돌프 슈타이너인데 요거는 저보다는 백이남 선생님 강의 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그냥 이건 지나가도 될까요? 백이남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해주시겠어요? 안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럼, 하시겠어요? 예. 이거는 그러면 백이남 선생님 시간이 다음 수업에 있으니까요. 그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쿠오카 마사노부라고 하는 자연농업의 창시자죠. 자연농업의 창시자. 이 사람은 어떻게 농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산에 갈 때 도시락을 가져가죠. 우리가 먹으려고 가져갈까요? 그렇지 않았죠. 왜 가져가죠? 도시락에 밥을 해서 가는데 그 나무 도시락에 넣어서 그걸 산의 낙엽 밑에 묻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당질이나 탄수화물을 가해하려고 뭐가 모여들까요? 그 산에 있는 모든 미생물들이 거기 모여드는 겁니다. 이것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뭘로 나타나죠? 곰팡이로 보이죠. 근데 그 곰팡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흰색 곰팡이, 뭐 재색 곰팡이, 검정 곰팡이뿐만 아니라 총천연색의 곰팡이가 나타납니다. 그것들이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아주 다양한 미생물들이 거기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설탕에 재죠. 잠재우는 겁니다. 다시 밭을 갈기 전에 그걸 물에 풀어서 뿌리고 밭을 갈죠. 제가 경기도 팔당의 두물머리라고 하는 하우스 한 동을 저걸로 해봤는데요. 저걸 뿌리고 밭을 갈고 한 3일 어디 갔다 왔어요. 하우스 한 동 자체가 온통 그 산에 피는 버섯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버섯은 어떤 역할을 했죠? 이 토양을 다시 한번 순환시켜냈다는 거예요. 후쿠오카 마사노부는 그런 농사 방법을 창안했죠. 그리고 뭐 농약, 화학 비료, 뭐 제초제 이런 걸 하지 않는 산무농법을 하셨던 분이고, 농업의 궁극적 목적은 작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구축과 완성에 있는 것이다 하면서 지파노락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저 책을 쓰셔서 유기농업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워널드 어워드라고 하는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을 동양에서 최초로 타신 분이에요. 예. 농업은 생명으로의 영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기농업은 누가 시작했나요? 물론 농약과 화학비료가 나오기 전인 우리나라 농약과 화학비료는 약 몇 년 전에 나왔을까요? 불과 70년, 8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 농사 방식은 뭐죠? 저기 북한의 함흥에 전쟁 전에 한국전 전에 생겼던 화학비료 공장 우리나라 1호로 생겼거든요. 1936년 뭐 이렇게 생겼는데 그 화학비료 공장은 우리가 쓰려고 했던 화학비료가 아니었어요. 외국에 수출하려고 만들었던 화학비료 공장이었고 그럼 그때 전까지 했던 농업 방식은 다 뭐였을까요? 사실 우리는 유기농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시기가 뭐 산업화 시기가 도래하면서 그때의 대통령의 농정 철학은 뭐였죠? 오로지 증산이었죠, 증산. 그래서 통일bio 나오고 농약과 화학비료 더 많이 써야 되고 이랬던 것들이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분들이 유기농업을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분이에요. 누구예요? 예, 원경선 선생님. 이분은요, 제주도에 계셨던
예. 김재길 고문? 아니. 예. 성함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예. 원경선 선생님, 예. 고문님, 이런 분들. 어떤 단체였죠? 예, 정농회라고 하는 단체죠. 이 정농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 기독교 쪽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이분들한테 그 유기농업을 전파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일본에서 오셨던 고다니 주니치라고 하는 애농학교의 교장 선생님.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강연을 하냐면 당신들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쳐서 농산물을 만들어서 형제자매들한테 나눠주는 거는 그 사람들을 죽으라고 하는 간접살인 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거 기독교의 어떤 철학은 그 박애잖아요. 사랑 이런 건데 그런 걸 나눠주는 거는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일본에 지금 몽키센터에 원숭이들이 있는데 그 원숭이들의 생식기가 다 농약과 화학비료로 망가지고 있다. 생식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요 유기농업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유기농업을 했죠. 원경선 선생님 그 원혜영 씨인 거 아시죠? 국회의원, 부천 소사을. 예, 풀무원. 옛날에 풀무원 압구정동에서 만들어서 원혜영 씨하고 지금 그 풀무원 대표하고 둘이 녹즙하고 콩나물 뭐 이런 거 팔다가 본인은 국회의원 돼서 가고 그 시발이 지금의 풀무원이 됐죠. 이 농장 이름이 풀무원 농장이었어요. 예, 오재길 고문님 이렇게 정농회로부터 시작됐다. 그분들이 가졌던 건 뭐예요? 예,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은 뭐죠? 남의 것을 맡아서 가지고 있다가 되돌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독교의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보존하는 역할을 했다. 뭐 경천의 인승지 비슷한 말입니다. 소비자들의 자각도 있었는데요. 소비자들의 자각. 근데 이것도 일단은 소비자들의 자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한살림이라고 하는 한살림을 처음 만든 저분들 아까 얘기했던 장일순 선생님,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 그리고 한살림의 김재길 회장님인가요? 예. 이분들이 처음에 뭘 만들었냐면요. 원주에서 생명농업을 하시다가 서울의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쌀을 좀 나눠 먹도록 하자 이러면서 답심리에 장안평 답심리에다 뭘 만들었죠? 한살림 농산이라고 하는 쌀가게를 만듭니다. 그 쌀가게를 만들고 거기서 쌀을 파는데 소비자들이 찾아오면 쌀을 팔았던 게 아니라 우리랑 교육을 일주일 정도 받으시면 우리 이 쌀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게 한살림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죠. 지금 한살림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가구 수가 60만 가구랍니다. 예, 60만 가구. 아마 인구로 하려면 곱하기 4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자각이라고 해서 생활협동조합이 생겼는데 사실은 소비자들의 자각도 오로지 대한민국의 유기농업을 하는 생산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예. 자, 우리가 먹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먹는 것은 예, 태양광선의 가시광선으로 만들어지는 탄소 동화작용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포도당,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죠. 그럼 원칙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요. 햇빛을 먹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햇빛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죠. 햇빛이 없다면 농사가 가능할까요? 예, 뭐 LED 켜고 하면 되지만 아직까지 LED 켜서 포도나무 만드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도. 있어요? 예, 벌써 생겼어요? 예. 그건 다시 한번 조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주로 먹는 원료는 뭐죠? 석유입니다. 석유를 통해서 농약의 대부분의 성분은 석유 산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화학비료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화학비료는요. 대기 중에 질소가 70%나 있잖아요. 이걸 토양으로 끌어들일 힘이 없어요. 뭘로 응축시키죠? 열 응축으로 응축시킵니다. 그 열은 어디서 오죠? 석유에서 오는 것들. 자, 이 사진들을 보면 우리 관행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의 사진이 아니고요. 최근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자식의 자식들 2세대를 거쳤는데 이렇게 태어나요. 뭐 때문에 그렇죠? 예, 제초제. 그때 썼던 고엽제 이런 것들이죠. 그 고엽제가 처음엔 인간한테 아무런 해가 없다고 처음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전쟁에 쓴 거예요. 그게 전쟁이 끝났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농업으로 온 겁니다. 농업으로. 그러니까 밀림을 말리던 그 제초제, 고엽제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농업 쪽으로 갔죠. 그 밑에 사진이 이게 한국전쟁 때 미군들이 하는 행위들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DDT라고 써 있죠. 왜 군인들이 DDT 뿌릴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기, 파리, 몸에 이 이런 것들 방위를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농업에 썼던 게 아니에요. 전쟁은 종식됐어요. 전쟁이 종식되고 어디로 왔다? 농업으로 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비료를 만드는 그 원리. 대기 중에 공기를 응축하면 뭐가 생기죠? 염화암모늄이 생깁니다. 염화암모늄은 화학비료의 원료입니다. 근데 그전에는 폭탄의 원료였어요. 작년 3월 달에 베이루트 항구에서 큰 폭발이 있었죠. 항구의 그 창고에 폭발이 나가지고 2,000명인가 다쳤잖아요. 그거 왜 그랬죠?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염화암모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원래 폭탄의 재료였던 거예요. 자, 세계 전쟁이 종식됐어요. 폭탄을 만들던 기술은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리비는 무기 영향서를 주장했었고요. 그리고 질소를 고정하는 방법은 보시 하버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눈을 돌렸을까요? 농업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화학비료로. 화학비료를 만들어서 농업에 공급하다. 이 모든 것들이 전쟁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지금도 먹거리 때문에 전쟁 중이죠. 이것들을 만들었던 회사가 다 한 회사예요. 한 회사. 그 한 회사가 요즘 우리의 먹거리도 만들고 있죠. 뭐예요? 우리가 먹고 있는 대두, 옥수수 이런 것들 다 대부분이 이 회사들이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하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저 간장들이 외국에서는 그 논GMO 간장으로 팔려요. 우리나라는 저거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예. 표시법 위반입니다. 우리는 논GMO를 표시하잖아요. 그러면은 벌금을 내야 돼요. 5천만 원. 표시법 위반.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완전 표시제를 하자고 했는데도 말을 들어먹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떨어졌죠. 이것도 영상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요, 축산에 있습니다. 축산. 왜요? 축산에서, 유기축산을 통해서 양질의 퇴비가 나와야만 유기경종이 가능합니다. 유기경종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축산에서 기인한 양질의 퇴비가 있어야죠. 근데 그런 퇴비가 사실 대한민국엔 전무합니다. 없어요. 없지만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축산을 맨날 보세요. 이런 돼지 묻고 뭐 이런 햇섭 농장이라고 하는 데서 돼지를 키우죠. 독일의 어떤 돼지 농장을 갔는데 집 앞에서 저렇게 돼지를 키우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돼지를 이렇게 키우는구나. 이 돼지가 지금 묻고 있는 거거든요. 요 밑에가 뭐예요? 그 진창이라고 하죠. 뭐 돼지들은 저런 걸 좋아해요. 진흙 같은 데 그냥 막 이렇게 앉아 노는 걸 좋아하고 저렇게 키웁니다. 이게 그냥 애완동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주일에 한 마리씩 돼지를 도축해서 저 집에서 소시지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축산을 사실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경기도 팔당에 남양주에 소를 키우시는 분인데 저렇게 소랑 같이 놀고, 이분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도 나왔죠. 저 소 타고서 바닷가까지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또 하나, 먹는 것에서 탈피해서 좀 문화를 충족시켜야 된다. 요거는 독일의 뉴렌베르그에 그 비오파라고 하는 유기농업 박람회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이게 금인지 알았어요. 왜 유기농업 박람회에 금을 가지고 오셨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저게 뭐냐면 브라질의 여성 농민들이 만드는 장신구인데요. 풀이에요. 우리나라 벼 같은 거. 골든글라스라고 하는 풀을 가지고 이렇게 장신구를 만들어요. 근데 이게 유기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충족시켜야 된다. 우리가 쓰고 있는 뭐 가구 이런 것들도 이런 지속 가능한 산림 인증이라든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팩 이런 것들도 그 종이 거기에 쓴 종이들도 지속 가능한 산림 인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제품들입니다. 다 또 해양에서도 있습니다. 이런 거. 예, MSC라고 지속 가능한 해양 인증. 우리가 그 참치캔 사드시잖아요. 근데 그 행복중심 생협에 가면 이런 인증 마크가 붙은 참치캔을 팝니다. 그러니까 막 잡아들이는 게 아니라 낚시로 한 마리 한 마리 잡아서 만드는 참치캔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이건 독일의 그 주말농장 같은 거죠. 예, 한번 가보시면 독일이 가장 잘하는 정책, 독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정책이랍니다. 이게 주말농장인데 우리나라 주말농장은 기껏해야 이렇게 약 한 평 정도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약 30평 정도의 개인이 30평 정도의 주말농장을 하는데 잔디밭이 꼭 있어야 돼요. 잔디밭. 왜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을 꼭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농업의 가치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청지기 정신. 후세에 고스란히 전달해줘야 될 어떤 유산들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로컬 푸드에 대한 것들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푸드 플랜 시스템 얘기하겠고요. 예, 요 영상 보고 교육을 이 영상 안 나와요. 참. 예, 여기까지 한 게 제가 이제 다 말씀드렸고요. 50분 동안 계속 방송 송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못 하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질문이 필요하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우리나라 농업의 정의가 바뀌었습니까? 예. 친환경 농업의 정의 바꿨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거는. 예. 뭐 농약 화학 비료 안 돼 이게 아니라 아까 뭐 농장에서의 생물학적 순환, 토양의 생물학적 순환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안전한이라는 말 없고요. 건강한이라는 표가 추가됐습니다. 안전과 건강의 차이는 뭡니까? 안전이 높은 수준일까요? 건강이 높은 수준일까요? 예, 건강이 높죠. 안전은요, 이거보다 더 먹으면 안 돼. 이게 안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나오는 어떤 농약, 뭐 피네트린 농약은 0.004 ppm 이상이면 안 돼. 이게 안전의 기준이죠. 건강의 기준은요? 건강의 기준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통틀어서 건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말이 훨씬 높은 수준이고 건강은 잴 수 있는 게 있나요? 농약 검사처럼? 없잖아요. 건강은 농약 검사처럼 GC-SMS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약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